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값비싼 수업료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32년을 은행에서 근무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석 달 만에 그중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투자 사기였습니다. 나는 그런 일 안 당해.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고 나니 경력도 명함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경험이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딱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정년퇴직 축하 현수막 앞에서 억지로 지은 미소,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 그리고 통장에 찍힌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그게 제 은행원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었죠. 부산 서면 지점장으로 마지막 발령을 받고 일했던 그 사무실을 나서던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바다 보면서 살자고요. 우리 둘이서 조용히 여생을 즐기자고요. 그래서 광안리로 왔습니다. 광안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요. 창문만 열면 짠한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오고 아침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시계보다 정확하게 저를 깨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출근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보고 커피 마실 수 있고 해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만 듣고 있어도 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다를 보고 같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같은 산책로를 걷는 게 반복되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32년 동안 아침 8시면 출근하고 장부 정리하고 고객 상담하고 보고서 쓰던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2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돈만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연금 받는다 해도 빠듯할 텐데. 혹시 병원비라도 크게 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저녁 식탁에서 물었어요. 여보, 뭐 걱정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엔 이미 어떤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 그냥 돈을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려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거요. 은행원으로 살면서 늘 남의 돈을 관리했던 제가 이제 제 돈조차 제대로 굴리지 못한다는 자괴감이랄까요. 어느 날 저녁 광안리 해변을 혼자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광안대교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저는 계속 계산만 하고 있었죠. 무언가 새로운 걸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제 쪽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5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바람막이 점퍼에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기하게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파도 소리 들으니 마음이 편하죠. 그런 식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가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하나 드시겠어요?
제가 2잔 샀는데 혼자 마시기 그래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었거든요. 아내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게 생각보다 외로웠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토박이는 아니고요. 서면 쪽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이제 좀 쉬려고 내려왔죠.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무역업을 했다가 정리하고 이제 부산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요. 말투가 부드러웠고 표정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보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죠. 그는 제 말을 경청했고 적절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금융 쪽은 정말 전문가시겠네요. 뭐, 32년 했으니까요. 웬만한 건 다 알죠.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현석 씨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부산항 재개발 계획 아세요? 부산항이요?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북항 쪽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어요. 그쪽에 투자조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익률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부산항 재개발 투자조합이라는 이름의 자료였어요. 조감도 수익 예상 그래프, 투자 안내문 같은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은행원 시절 습관이 남아서 숫자부터 먼저 봤어요. 예상 수익률 연 12%, 최소 투자금 5천만 원, 투자 기간 1년.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라면 이런 거 한눈에 보시겠네요. 괜찮아 보이죠? 글쎄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요. 저는 신중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흥미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연 12%라니. 은행 적금이 고작 3%대인데 이건 4배가 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형님이라면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저 혼자 판단하기엔 자신이 없어서요. 그 말이 묘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32년 은행 경력에 제가 이런 투자건 하나 판단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이런 걸 놓치면 바보 아닌가 싶었어요. 자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설명에도 있는데 형님 같은 분이 가시면 딱 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만 생각났습니다. 연 12%, 1억만 넣어도 1년에 12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죠. 이게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요. 사흘 후 김현석 씨가 약속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해운대 쪽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과 의자, 벽면에는 부산항 조감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럴듯했죠. 저 말고도 5명 정도가 더 와 있었어요. 모두 제 또래나 좀 더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한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명함에는 투자조합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프로젝터로 자료를 띄우며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국가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로 이미 예타도 통과했고요. 저희 조합은 그중 부대시설 개발 부분에 투자하는 겁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표가 넘어갔어요. 사업 일정표, 수익 구조, 배당 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받던 투자 상품 설명서와 형식이 똑같았어요.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있었어요. 회계법인 감사 의견서까지 첨부돼 있더군요. 제가 보기엔 허점이 없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이사가 물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수익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분기별로 이자 형태로 지급되고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최종 수익금을 정산합니다. 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김현석 씨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 역시 전문가시네요. 저는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던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2년 경력이 헛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이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김 이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질문하시는 거 보니 다르시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저희도 든든하죠. 금융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 투자건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바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마지막 빗장을 열어버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퇴직 후 쓸모 없어진 것 같았던 제 경력이 여기서는 통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세요?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이면 연 1,200만 원 수익이시네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니, 고민하는 척 했다는 게 맞겠네요.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다만 액수가 너무 커서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현석 씨가 계속 확신을 심어줬어요. 형님, 저도 5천만 원 넣었어요. 형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당신도 넣었어요? 네, 형님처럼 전문가가 괜찮다고 보시는 건데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만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조합계좌로 이체했어요.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곧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난 32년 은행에서 일했어.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 괜찮아. 이체 확인증을 들고 사무실에 갔을 때 이사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투자 하나 했어. 1년 후면 1,500만 원은 더 생길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마나 넣었는데요? 1억 5천. 그 순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확인하고 한 거야.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현석 씨와는 여전히 해변 벤치에서 만났고 사무실 담당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 진행 상황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공사 착공 준비 중, 인허가 진행 중, 이런 식으로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첫 번째 분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분기마다 3%씩, 그러니까 4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고요. 저는 며칠 전부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아내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정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현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담당 이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같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단순히 처리가 늦어지는 거겠지. 행정상 문제일 수도 있어.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해운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손에서 땀이 났어요. 괜한 걱정이길 바랐습니다. 문을 열면 직원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고 담당자가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피스텔 2층,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컴퓨터도 벽에 걸렸던 부산항 조감도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은 건 먼지만 수북이 쌓인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텅 빈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새까맣게 변했다가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32년 동안 모은 돈. 퇴직금의 대부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3천만 원. 2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금액. 이게 제 32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보다도 신고하는 순간 제가 완전한 바보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32년 은행원, 부산 지점장 출신, 그 모든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가장 흔한 투자 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1억 5천만 원을 계속 세어봤어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원비는, 생활비는. 새벽 4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삼키기만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어디 안 좋은 거냐고.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잠을 잘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을 감으면 김현석의 미소가 보였고 투자조합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숨소리가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고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가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 정혜수가 맞나 싶었죠. 거울 속 그 남자는 패배자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점장 시절 저는 고객들에게 늘 조언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라고, 너무 높은 수익률은 의심하라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 돈을 맡기지 말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땠나요? 연 12%라는 미끼에 홀려서 전문가라는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서 스스로를 과신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함정에 제가 빠진 겁니다. 자격지심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저 자신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돈도 아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이게 우리 부부가 가진 전부예요. 어느 날 아내가 백화점에서 옷 한 벌을 샀다고 했어요. 30만 원짜리 가디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1억 원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돈조차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 샀냐고 따지면 아내가 물을 게 뻔했으니까요. 우리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한 거냐고.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잖냐고. 그러면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당신 남편이 바보였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광안리 바다를 보러 나갔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다에 그냥 걸어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고통도 수치심도 거짓말도 모두 사라질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무게는 혼자 견디기엔 너무 무거웠지만 아내에게 넘기기엔 더 무거웠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아내가 구청에서 온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노후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는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하면 더 이상하니까요. 수영구 복지관 3층 강당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제 또래나 더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지친 얼굴, 움츠러든 어깨, 어딘가 무거운 공기. 강사가 들어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메신저, 피싱 같은 최신 수법들을 설명했어요. 화면에 뜬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부산항 재개발 투자조합 사기. 딱 그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에서 유행한 수법이라고, 피해자가 30여 명이 넘는다고, 총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다고요. 30여 명.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할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도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요.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이었다고요. 말을 하면서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메신저 피싱에 당해서 5천만 원을 날렸다고요. 딸이라고 속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1명, 2명, 3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는 말에 3천만 원을 잃은 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날린 분, 보험해지 환급금을 노린 사기에 당한 분, 모두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누구나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줄 알았다고.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속냐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막상 당하고 보니 자기도 똑같았다고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라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꼴이 되다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어리석은 게 아니구나. 나만 바보 같은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물론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억 5천만 원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든 의미 있게 만들겠다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아내 앞에 내밀었어요. 1억 원이라는 잔액이 찍힌 그 통장을요. 아내는 잠시 멍하니 숫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리를 지를 거라고, 집을 나가겠다고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한 달 전부터 눈치챘다고요. 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점에 갔습니다. 작은 공책 한 권을 샀어요. 1,000원짜리 대학 노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2년 동안 은행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던 그 습관이 되살아났어요.
펜을 잡았습니다. 첫 페이지 위쪽에 제목을 썼습니다. 금융 사기 예방 매뉴얼. 은행 시절 제가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만들던 바로 그 형식이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적어 내려갔습니다.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들, 의심해야 할 징후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투와 패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현석이 했던 말들, 투자조합 이사가 보여줬던 자료들, 제가 속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연 12% 이상의 고수익 보장, 전문가라는 칭찬으로 자존심 자극, 최소 투자금이라는 압박, 분기 배당이라는 안심, 법인 서류의 위조 가능성, 사무실이 임대인지 확인할 것,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조회 방법, 경찰 신고 절차와 연락처, 하루 종일 썼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공책이 제게는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산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께 부탁했어요. 어르신들께 금융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고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장님은 고맙다며 시간을 내줬어요. 첫 번째 강의 날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떨렸습니다. 지점장 시절에도 수백 명 앞에서 발표했지만 이날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제 실패를, 제 수치를, 제 상처를 드러내야 했으니까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32년 은행원 경력도 소용없었다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강의라서 지루해 하시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질문을 했어요.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복지관에서, 때로는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어요. 공책에 적은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강의를 듣고 집에 갔는데 바로 그날 저녁 전화가 왔다고요. 금융상품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 텐데 제 강의가 생각나서 바로 끊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저는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10명, 100명을 더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공책의 페이지가 늘어갔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광안리 해변을 걷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들은 하늘을 선회하며 울어댑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는 시간, 저는 늘 이 벤치에 앉아요. 김현석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때는 이 벤치가 저주스러웠어요. 여기 앉을 때마다 1억 5천만 원이 떠올랐고, 제 어리석음이 떠올랐고, 무너진 자존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벤치는 제게 교실이 되었어요. 통장 잔액은 여전히 1억 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김현석과 투자조합 이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얻었어요. 눈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32년 은행원 경력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아는 것과 조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자만은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난주 목요일 동네 복지관에서 53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 경로당,
노인대학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정혜수 강사를 초청하고 싶다고요. 강의료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제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강의 덕분에 3천만 원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더니 사기였다고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공책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책은 사기 수법 정리, 두 번째는 실제 사례 모음, 세 번째는 예방법과 대처법입니다. 이 공책들이 제 새로운 자존심이 되었어요. 지점장 배지보다 더 값진 것들입니다. 아내는 요즘 저를 보며 웃습니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해요. 돈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더 밝아졌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벤치에 앉아 통장 잔고만 확인하며 불안해했을 겁니다. 돈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겠죠.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지금은 압니다. 돈은 잃었지만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요. 가끔 이 벤치에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친근하게 말을 걸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예전에 저라면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거부터 보여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겠다고 검증된 자료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제 눈빛에서 더 이상 먹잇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해가 완전히 집니다. 광안대교에 오색 조명이 켜지고 바다는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내일도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20명 정도 오신다고 했어요. 공책을 챙겨야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값을 치르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주변 어르신들께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경험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소중한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